대종의 급보로 이 소식을 알게 된 송강은 오용과 의논한 끝에 북경성의 포위를 풀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양산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송강 군사는 북경에서 철수하고 양산박 근처에서 후미를 지휘하는 선찬과 맞서게 되었다. 한편 양산박을 방어하고 있던 장횡은 공을 세울 욕심에 혼자 관승의 진지로 들어갔다가 잡히고 말았다. 관승은 중군의 막사에서 등불을 켜놓고 병서를 읽고 있다가 감시병의 보고를 받고 일부러 앞이 트인 막사에서 환한 불빛 아래 조용히 글을 읽는 척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장횡이 홀로 뛰어들었다가 복병에게 붙잡힌 것이었다. 형 장횡이 붙잡혀 수인거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장수는 완시 삼형제에게 이것을 알렸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할 운명이야. 왜 형님을 혼자 보낸 거야? 하지만 송강 형님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 이런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 자네 친형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장수는 할 수 없이 그날 밤 축시 병에 완시 삼형제와 함께 100여 척의 배를 나눠 타고 일제히 관승의 진지로 쳐들어갔다. 어리석은 놈들. 마침내 관성의 건너편에 닿은 완시 삼형제와 장수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진지로 돌입했으나 금세 관군의 기병과 보병들에게 겹겹이 포위됐다. 완소, 장순 세 사람은 이준이 이끄는 결사들의 필사적인 구원으로 간신히 도망쳤으나 완소칠은 붙잡히고 말았다. 뒤늦게 달려온 송강군은 관승군과 만나 싸우는데 관승의 뛰어난 무예에 감탄을 하였다. 역시 소문과 다름이 없군. 그러자 임충이 창을 들고 관승에게 덤벼들었다. 내 놈과 같은 졸개는 필요 없다. 난 송강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내 이놈, 어찌하여 조정의 반기를 들었느냐? 이 몸은 탐관오리가 천하게 우글거려 백성을 괴롭히니 도를 행하려 할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 내 놈이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한다는 것이냐? 허튼 소리 말아라. 그러자 갑자기 진명이 고함을 지르며 낭하방을 휘두르며 뛰어나오고 이어서 임충도 뒤따라 나왔다. 그런데 송강이 싸움을 중단시키는 징을 울리게 했다. 아니, 놈을 곧 붙잡을 참인데 왜 싸움을 중단시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둘이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소. 그리고 관승은 이 용의 맹장이고 대대로 충신을 배출한 집안이니 만일 그가 산에 와준다면 나는 기꺼이 자리를 내놓겠네. 한편 관승은 마음이 개의치 않았고 송강은 자신의 생각을 오용에게 얘기하고 상의하였는데 오용은 호연작을 이용한 계략을 내놓았다. 호연작은 갑옷도 걸치지 않고 무기도 갖지 않은 채 홀로 관승의 진지로 들어가 투항 의사를 밝히니 관승은 이를 믿지는 않았으나 일단 그를 자신의 진영에 머물게 했다. 저는 호연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임충과 진명이 장군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송강이 갑자기 싸움을 중단시킨 것은 혹 장군께서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귀순할 마음을 품고 있으나 부하들이 들어주지 않아 상황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그 뜻을 받아들고 이렇게 몰래 빠져나와 찾아왔습니다. 호연작과 독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관승은 매우 기뻐하며 드디어 호연작을 환대하였다. 다음 날 양군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호연작이 양산박 군의 황신을 잡아오자 관승은 마침내 그를 철석같이 믿게 되었고 호연작이 안내하는 대로 양산군의 총수 송강을 잡기 위한 기동대를 편성했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관승은 호연작의 뒤를 따라 말을 몰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저곳이 본진입니다. 관승은 가까이 다가가 한 발의 대포 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쳐들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용의 계략이었으니 그제야 계략에 빠진 것을 깨달은 관승이 겨우 남은 기병을 거느리고 산길로 도망쳤으나 임충에게 사로잡히고 선차는 호삼랑에게, 학사무는 진명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응이 이끄는 일대는 관승의 본진으로 쳐들어가 장횡과 완소시를 구했다. 그리고 수많은 포로와 식량을 노획하여 돌아왔다. 사로잡힌 관승과 일행은 양산박 측의 간곡한 권유로 귀순을 결심하고 이에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관승을 북경 공략의 선봉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양산박은 새로 세두령과
7천의 군사를 더 얻게 되었다. 그리고 양산박군은 북경으로 다시 쳐들어갔다. 그리고 함정으로 sak초를 유인해 사로잡았다. 송강은 본진으로 끌려온 sak초의 밧줄을 풀어주며 위로했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 함께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양중선은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아 사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산박군의 두령인 송강이 등창해 종기가 낯설어지고 말았다. 북경성이 좀처럼 함락되지 않자 답답해하던 중에 병이 난 것이었다. 그런데 꿈에 조개가 나타나 자네 등에 생겨난 것은 오직 강남의 지령성만이 제거할 수 있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을 마친 뒤 모습을 감춰버렸다. 송강은 어느덧 겨울철이 되어 추위가 엄습해 오자하는 수 없이 양산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군사를 철수시키는 것이 좋겠소. 그런데 송강의 등창이 악화되었다. 그러자 장순이 전에 모친이 같은 병을 앓았는데 안도전이 단번에 치료해줬다며 양산박과 거리가 멀긴 하나 다녀오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러 날마다 비와 눈이 내렸으므로 길을 가는데 애를 먹었다. 게다가 방심하고 배에서 잠이 들었다가 두 도둑놈에게 양손을 묶여 강물에 던져졌으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젖은 몸을 녹이고자 도움을 청하러 한 집에 들어갔다가 왕정육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수영과 봉술이 익숙한 자로 장순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인상차기를 말하자 한 놈은 장왕이고 젊고 마른 놈은 손호라고 하였다. 장수는 왕정육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성문 앞에서 약을 팔고 있는 안도전을 찾아갔다. 오랜만이구먼. 장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했다. 송강이야말로 천하의 이씨군. 하지만 지금 나는 쌍치 중이고 별다른 친척이 없어 멀리 떠날 수가 없다네. 그러자 장순이 재차 3차 부탁했다. 그렇게 장순이 수차례 걸쳐 애걸하자 결국 안도전은 가겠다고 하였다. 약은 다 챙겼고 이제 내일 떠나기만 하면 되겠군.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안도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이 밝기 전에 두 사람은 약을 가지고 급히 왕정육의 집에 도착했다. 어제 장왕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장왕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왕정육이 소리쳤다. 장왕, 내 친척 두 사람을 좀 태워주시오. 장수는 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안도전과 바꿔 입은 옷차림으로 왕정육과 함께 세 사람이 배에 올랐다. 그리고 강의 중간쯤 갔을 때 장수는 장왕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며 며칠 전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밧줄로 그를 칭칭 동여매고 양자강에 던져버렸다. 이것을 지켜본 왕정육은 놀라 그저 침만 꼴꺽 삼킬 뿐이었다. 장수는 왕정육과 헤어지고 안도전과 길을 재촉했다. 그렇게 30리쯤 가자 안도전은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굼떠서야 되겠어? 이 목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는 대종이었다. 송강 형님이 지금 정신을 잃고 밥은커녕 물도 못 넘기고 있다고. 대종이 울먹였다. 그렇다면 안색은 어떠합니까? 안도전이 묻자 대종은 몸이 몹시 쇠약해져 밤새 신음만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였다. 통각을 느낄 정도면 아직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종이 어서 가자며 약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는 장순에게 나는 선생과 먼저 갈 테니 천천히 오게 하고는 금세 사라졌다. 대종과 안도전이 양산박에 도착하여 송강을 보니 숨소리가 겨우 들릴락 말락하였다. 병세가 꽤 심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안도전은 우선 뜸을 떠 도끼를 없애고 약을 발랐다. 그렇게 안도전이 치료한 지 열흘도 못 되어 송강은 식사를 전과 같이 하게 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고 송강은 건강이 안도전의 의술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다시 북경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월 북경의 불꽃놀이 전통을 기회로 삼아 기습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